요 사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물건을 실어서 싱가포르에 보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현재 포워더의 잘못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항구에 지금 2달 정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기업이냐면은 흥하 사건이에요. 흥하해운 아시죠? 예, 흥하해운 사건. 아, 말하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이거 흥하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까지 또 하시지 또. 예? 예. 이거 소가 좀 비쌌어요. 아니, 저 수입료가 비쌌어요. 자, 수하인 또는 싱가포르 현재 포워더의 착오로 통관이 필요한 서류가 안 됐다. 그래서 현재 채워야 있는 상황을 뒤늦게 알았다. 자, 송하인 B와 수하인 C 사이의 매매 계약은 F 조건이었다. 채화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은 누구의 부담이어야 되죠? 누구의 부담이어야 됩니까? 수하인의 부담이죠. 예. 그런데 흥하해운은 수하인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이 슈퍼한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슈퍼는 여기서 정말 잘못 없잖아요. 그죠? F 조건이니까는 본선 적재 시부터 모두 위험은 넘어갔어요. 그죠? 사실 이건 위험 부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위험 부담은 규칙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 문제예요. 이거는 위험 부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운임이나 채당금이나 유치권, 경매권 이런 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송하인 또한 수하인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F 조건이니까 당연히 수하인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흥하해운 측에서는 수하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10%를 뚫리게 팬 거예요. 제가 지금 단 한 방에 지금 이길 카드를 뽑아놔가지고요. 성공보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속가가 작아가지고 성공보수는 700만 원 되나? 하여튼 나중에 되면 한번 쏘겠습니다. 예. 예. 자, 이거 5번 문제 보시죠. 컨사인이가 미련하게 BL을 잃어버렸어요. 자, BL 재발행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왜 안 되죠? BL은 그 물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송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송인이 허위의 보증도 보고 물건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BL 홀더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라면 운송인은 물건을 2번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절대 BL은 재발행되지 않아요. 근데 그 BL을 없애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개설은행 등이 지급보증을 쓰는 LG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번째 컨사이니가 화물가에게 200%를 내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급하니까. 3번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그 비해를 무효로 한다. 이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은 어떤 걸까요? 1번이 제일 간편하죠. 그죠? 그럼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뭘까요? 3번. 저건 적어도 1년 정도가 걸려요. 굉장히 나쁜 방법이죠. 저거는. 그죠? 예. 요새 전쟁 나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BL이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리아 기업이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한테. 아니 시리아에 물건 보내는 하주 기업들이 몇 번 연락 왔었어요. 전쟁통에 DHL로 보낸 서류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우체국 폭파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 써줬더니 시리아 법원을 자기가 어딘지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 시리아 변호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3가지. 자, 6번 보시죠. DO 없이 보세창고에서 물건이 반출되었다. 제가 이거 했던 사건입니다. 양산의 보세창고가 그 업자가 DO 없이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그 가액이 우리 돈으로 23만 불.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 가 있는데요. 이길 것 같아요. 그 창고업자에게 이겼었습니다. 내가 해먹은 적 없다. 그리고 DO 없이 물건 나가는 게 관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관례는 아무리 오랫동안 장기간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법규에도 관례는 약하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업무를 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의 근거가 뭔지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DO는 누가 주냐면은 BL을 받은 선사가 BL과 상관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창고에 트럭을 몰고 가는 사람이 DO를 가져가서 물건을 받습니다. 근데 요새 부산 쪽에서는 전자 DO가 나와가지고요.
DO 없이도 물건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인천까지는, 아니, 이제 인천은 되고 있는데 아직 부산 쪽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중요합니다. 화물 명세서 교부 청구권.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너의 물건이 어디를 가야 되냐, 너의 물건에 위험물이 있는지, 우리가 취급 주의해야 되는지, 너네 물건이 혹시 다른 물건하고 부딪히면 터질 가능성이 있는지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물건은 옆에 있는 물건과 같이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려서 사고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명세서 교부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우리가 운송인 입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다룰 때 작업 인부들한테 주의도 주고, 그리고 그것이 고가물 있죠. 화폐나 유가증권 같은 그런 고가물의 경우는 더더욱 주의 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송화인은 반드시 화물 명세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운송지연의 배상 책임, 통관지 오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물 명세서 교부 청구권을 받았는데 스피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신장 가야 돼요. 신장. XINJNG로 가야 되는데 거기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실수로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비슷한 이름이 남미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 될 물건 페루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3일 안에 가야 될 물건이 페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송화인이 그거 잘못 써줘가지고 자기 과실도 인정이 됐죠. 물론 운송인은 전문가니까 운송인이 마지막 체크를 못한 책임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못 적어준 송화인도 책임이 있어가지고 과실상계 주장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운임하고 shipping, 백십하는 비용의 한 30% 정도를 송화인이 물게 됐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그죠? 예. 그리고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잘 보세요. 운송인은 운송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즉 수하인이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콜렉트 얘기고 프리페이도 다르겠죠. 프리페이는 이미 돈을 받고 간 거예요. 운임뿐만 아니라 통관 지연으로 인한 보관료. 운송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통관에 필요한 서류 알 필요 없죠. 그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럼 인도네시아 현지 포워더가 준비해야 되겠죠. 운송인은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경우 현지 포워더의 잘못으로 현지에서 체화된 컨테이너 비용,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새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운송인이 배짜라는 거예요. 수화인이 안 나타나니까 운송인이 송화인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아까 흥하해온 사건처럼요. 자, 요거는 어느 업체 운송 약관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비해를 받으면 뒤에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 써 있어요. 잘 돼 있지도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잘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이런 경우에 면책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현대해상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천재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우리는 면책된다. 무조건 다 면책돼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9월에 버뮤다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은 삼각지역 때문에 돌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업체가 운임을 연료비를 아끼려고 그냥 글로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 업체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화주가 실어보낸 물건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가져다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자연이 한 일이라고 해서 천재나 불가항력이 아니고 그 위험은 내가 관리할 수 있었죠. 특정한 시즌에는 버뮤다 지역을 가지 말라라는 그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험을 내가 관리할 수 있었는데 위험을 관리하지 못해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항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난 사고, 이것도 무조건 바다 고유의 위험이라고 해서 면책된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느 시절에는 또 해류가 갑자기 거꾸로 돌아간다. 갑자기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것이 경험상 입증이 됐어요. 그럼 그런 것도 가지 말아야지 바다 고유의 위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선사 입장에서 선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일방적인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재나 폭발. 자, 화재나 폭발로 인해서 물건이 타버렸어요. 아니, 물건이 망가졌어요. 이런 경우 운송인은 무조건 면책돼야 되나요?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써 있었어요. 이 물건은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럼 이걸 받은 작업 인부들은 물건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화재나 폭발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인보 잘못으로 인한 거니까 무조건 면책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KMTC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나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안 할래. 그러면은 KMTC에서 그럼 그거 빼주고 해줄게.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싫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KMTC랑 싸워서 이런 얘기를 하시라 드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인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지를 상대방한테 설득시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약 맺을 때는 내가 말하는 거 다 반영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이후에 야 그거 약관 조항 그거 너무 불공평해. 네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책임지냐라고 따지시라는 거예요. 요거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전쟁 위험 이것도 무조건 면책돼야 되나요? 소말리아 해상을 항상 지나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적들이 출몰하는 시즌 그리고 해적들이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해서 인신매매를 다닌다 이런 첩보가 들리면 그 앞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억류나 납포 전쟁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조항들을 저거라고 부릅니다. 불공정 약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부합계약.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자유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걸 받아들여줘서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럼 깎아줘. 그럼 대한 깎아줍니까? 아니죠. 대한항공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티웨이 타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혹시 모를 운송인과의 분쟁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운송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행사해왔던 월권을 제가 좀 많이 분석해 봤어요. 이 부분 좀 공부 많이 하시고요. 자, 운송인은 내가 물건을 가져다 줄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돈을 받죠.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화물 상환증의 발행 교부 의무. 이건 제가 나중에 상수를 말씀드리겠고요. 운송물 인도 의무.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화물 상환증 발행 안 된 경우 혹시 보셨어요? 물건이 해운으로 가는데 BL이 발행 안 됐어요. 혹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요새는 없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 수출하고 수출 보험을 담보로 사기치는 놈들이 이런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놈하고 같이 짜서 운송인은 싫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비해를 줬어요. 그럼 쉬퍼는 그 비해를 가지고 돈을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했냐면은 물건 싫지 않냐고 발행하는 비엘은 무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싫지 않고 비엘 발행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엘의 법적 성격인 상한증권성, 제시증권성들을 강화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이 계속 강화가 돼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카이로에서 내린 물건, 제가 카이로에서 물건 내리고 제가 몬타나 가 있는데 소송됐다고 오라는 거예요. 운송인들이 1년 내내 바다 위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3개월, 5개월 전에 내린 물건 때문에 소송 오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 업계에서는요. 운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물건 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클레임 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면은 하자가 없는 거로 본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해운동맹 같은 여러 조직들이 아주 오랜 동안 독식을 했었죠. 이제 화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이제는 예전만큼 운송인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장비도 좋죠. 그리고 많은 배들이 현대화가 됐어요. 그전보다 배 빨리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절에도 50년 전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운송인을 보호해 주는 거는 과보다 이런 비판 움직임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인을 많이 보호해 주는 경향이 후퇴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클레임이라든지 운송인 간의 수화인 간에 생기면은 무조건 운송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신 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불공정 약관들이 계속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화물 상한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은 물건을 누가 받을 수 있죠? 화물 상한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솔직히 상정하기 어려운데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상환증은 누가 가지고 있죠? 정당한 수화인이 받게 돼 있죠. 그죠? 수화인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화물상환증 소지인하고 수화인하고 같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화물상환증 발행 소지인하고 수화인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뒤에 나오는 판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상법에는 지금도 써 있어요.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은 물건이 도착하기 전까지 운송인은 송화인의 지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는 수화인과 송화인의 권리가 병존하고 송화인이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송화인의 권리가 앞선다고 써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는요.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강행법을 무시하고 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 정당한 인도 채권권자는 비엘 소지인이에요. 그런데 보증도는 개설은행 등이 지급보증을 쓰고 LG를 발행해서 물건을 받아가는 경우고 옆에 적어드린 공도나 가도는 LG조차도 없이 물건을 찾아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요새 이런 사태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실제로 물건을 받아가는 수화인들이 운송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운송인 내가 급한데 물건 빨리 줘라. 비엘 가져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물건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비엘을 나중에 그 사람이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 비엘을 훔쳐간 놈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비엘을 훔쳐가서 갖고 나온 놈이 운송인한테 물건 달라고 그랬어요. 이 주장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해요. 예. 비엘을 훔쳐도 가능합니다. 주승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엘이 없어지면은 비엘을 재발행해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비엘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물건을 가져간 수화인들 처음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운송인 내가 물건 빨리 팔아야지 내가 돈 많이 번다. 물건 좀 줘라. 얼마나 이거 선량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비엘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비엘이 없어진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LG나 보증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엘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설마 에이 그럴라고 야 그건 꿈에서는 가능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꿈에서는 가능한 일이 다 판례로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들으신 이야기 이외에도 야 이거 정상이 아닌데 이거 원칙 파기하는 거잖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은 다시 한번 심하게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독박 쓰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시킨 일인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고민 꼭 하십시오. 자, 3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KMTC가 물건을 받았어요. 미국까지 가는, LA까지 가는 화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물건 싣고 가는데 받아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규정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라이너로 KMTC 말씀드렸었죠. 즉 운송인이에요.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 우리가 말하는 포워더죠.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 사용인. 아까 앞에 이제 보신 거 기억나죠? 포워더가 계약을 했는데 용차가 들어갔어요. 물건 떨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용차 기사 얼굴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용차 내가 보낸 거죠. 운송인이. 그 운송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운송인의 사용인이에요. 여기서 나온 법률 용어가 그겁니다. 지휘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휘나 감독. 근데 그 지휘나 감독이 반드시 고용계약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포워더가 어느 공장에 용차 보낼 때 그 트럭 기사랑 근로계약 고용 맺지 않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풀들 중에 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돈도 일시불로 줘요. 껌껌이 줄 수도 있고요. 나랑 아무 계약 맺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의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건을 공장에서 갖고 나오다가 사고로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 포워더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용인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법에서는 135조를 통해서 정해놨고요. 민법에서는 756조를 통해가지고 회사가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장님이 여러분들 실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끔 조항을 해놨습니다. 756조를 통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돈을 버니까 여러분들로 인한 위험도 사장이 지라라는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요. 사용자 책임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밑에 나옵니다.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자, 제가요 물건을 실으러 갔어요. 제가 포워더예요. 그리고 용차로 B를 보냈어요. 저는 A고 용차는 B예요. 용차 기사 B를 보냈는데 용차 기사 B가 물건 싣고 오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심각한가요? 네, 그냥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A가 포워더가 저가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슈퍼한테. 야, 슈퍼. 나는 그 사람이 운전을 못하는 줄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이 왜 사고 냈다고 얘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너무 많았다고 칠까요? 아니면은 심장마비였다고 치죠. 물건을 싣고 일한 B, 용차기사 B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길에서 다쳐서 죽고 차가 막 사고가 나서 물건 망가졌어요. 이런 경우는 포워더 A가 슈퍼한테 얘기했어요. 야, 슈퍼, 나는 기사가 심장마비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슈퍼가 아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포워더 A하고 용차기사 B는 서로 면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워더 A가 물건을 끌어 보낼 기사는 적어도 건강하고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고 그리고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심장마비 있다는 거 알 가능성이 0%예요. 0%지만 만약에 법원에 재판으로 갔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제가 보낸 용차기사가 심장마비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 판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그렇다고 그 위험을 슈퍼한테 줄 수는 없는 거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보낸 용차기사지 슈퍼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배척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세요. 첫날 출근 늦었어요. 20분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무님한테 얘기했어요. 상무님 오늘 전처리 파업해서 늦었습니다. 그럼 상무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업된다는 거 어제부터 뉴스에 나왔어. 아니면 야 그럼 버스 타고 와야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했는데도 사고가 생겼다라는 거 입증해서 면책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써놨죠?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애들 변명 막 해요. 옆에 애가 떠들어서 그랬다고. 그 선생님 뭐라고 하죠? 왜 떠드는 애 옆에 앉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앉았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규정에 보면은 저 규정이 운송인을 구제해 놓은 것처럼 써 있지만 여태까지 대법원 판결에서 저걸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고가물의 특징은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 뭐 있을까요? 기타 고가물. 우리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또 뭐 있어요? 보석, 모피, 또 뭐 있죠? 생화, 그리고 열대 어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건을 보낸 슈퍼가 일을 맡길 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야, 운송인, 우리 물건은 1억 5천짜리 첼로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인부들이 그 물건 다룰 때 집어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운임을 싸게 하려고 말을 안 했어요. 막 집어던졌는데 나중에 깨졌어요. 이런 경우 물건을 맡긴 송화인은 어디까지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고가물임을 말하지 아니하고 운송인이 막 집어던지다가 깨졌어요. 이때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막 집어던졌다는 건 빼고요. 고가물에 준하는 관리를 안 했어요. 1억 5천짜리 첼로를 열심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진 않았어요. 대충 부렸어요. 그러다가 망가졌어요. 이 상법 규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 안 지죠. 그죠? 왜냐하면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 안 지는 건 운송인이 운송인이 명시한 경우에만 운송이 책임진다라는 거는 운송인을 쭉 과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나오진 않았는데 학자들끼리 말이 많아요. 곶감물을 보통물에 준하는 주의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곶감물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알았다 이거예요. 작업 인부들이. 그럼 그런 경우에 곶감물에 준하는 의무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좀 두 가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학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냥 문제의식만 던지는 거예요. 학자들은 항상 체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는 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곶감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우리 복귀정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운송물이 전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멸시를 했던 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송물이 전부 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런 날이면은 인도 한날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인도 한날, 실제로 인도 한날이죠. 그리고 3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요. 자, 1번하고 2번은 취지가 운송인 보호해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근데 3번 보면 아시잖아요. 3번에 써있다라는 거는 1번, 2번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즉, 1항, 2항은 운송인을 보호해준다는 취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항,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다 묻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1월 31일 날 도착해야 될 물건이 있었어요. 1월 31일. 2월 1일 날 그 물건을 전매하기로 했어요. 컨사이니가 머리가 좋아갖고 1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2월 1일 날. 근데 불행하게도 그 물건이 2월 2일 날 들어왔어요. 적으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 헷갈려요, 이제. 1월 31일 날 도착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전매 예정이었어요. 비싼 가격으로. 근데 물건이 2월 2일 날 들어왔어요. 자, 그 수화의 컨사이니가 머리가 좋아서 1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자, 보세요. 1번 같은 경우 1번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운송물이 연차겠죠? 그러면은 원래 인도 할 날, 언제 1월 31일이죠. 인도 할 날에 도착지 시황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월 30일 날 도착지 시황이 200원이에요. 그럼 운송인은 100원만 물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얼굴 보니까 산수 전혀 못하시는 그런 표정인데 지금. 말씀드렸어요. 100원짜리 200원에 판다고 그랬어요. 그럼 100원 손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로 그랬어요. 운송인이 중간 기항지에서 술 먹고 하루 늦게 왔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운송인은 200원을 물어준 게 아니라 얼마를 물어주는 거예요? 10,000원 물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냥 얼핏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금 가격 차이를 크게 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지만 물건을 사서 파는 수화인이, 그 컨사인이 입장에서는 운송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내가 팔기로 한 물건이 얼마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여기 줄친 거 좀 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이때는 불법행위가 또 성립이 됩니다. 운송인이 물건을 늦게 가져왔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면 단지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운송인이 ETA 안에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업인부가 물건을 훔쳤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자기가 일부러 망가뜨렸어. 부자들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이런 경우를 하면은 운송인은 이제 자기 직원을 잘못 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권리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든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자, 불법행위 책임은 권리자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입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입증하는 거는 어떻다고 그랬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실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세요. 그럼 거의 이겨요. 그 대신 택일 행사 가능하지만
운송인의 책임 완화를 위한 특칙은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불법행위까지 한 놈을 보호해준다고 하면은 운송인을 너무 과다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운송인 보호의 취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중요한 제한을 달아놨습니다.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BL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수화인의 지위에 대해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요거 보세요. 이 왼쪽 그림 보시죠. 지금 얇은 판으로 우든 박스를 짰는데 물건이 튀어나왔죠. 그죠? 잘 보세요. 송화인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이런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받았는데 우든 박스가 깨져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사진을 받으면은 아 이거는 송화인의 책임으로 보기가 좋고 저쪽 그림 같으면은 중간에 운송인이 지게발 잘못 집어넣어서 깨진 것 같으니까 저런 걸 운송인의 책임으로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100%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처럼 법률가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기해서 논리와 상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 보상장 보시죠. 증권 작성 후에는 증권상의 문헌에 의해 해석되며 명기된 사항에 반하여 임의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송화인과 운송인 간에 발행한 보상장 가지고 수화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보상장 읽어보시고요. 선화증권 성격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보증도 하고 공도는 깨버린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빨간 글씨 써놓은 거. 운송물의 외관 상태. 운송인이 비해를 발행해야 되는데 깨진 물건이야. 그럼 그것도 적어야 돼요. 이 물건은 내가 받았을 때부터 문제가 돼 있었더라. 그래야지 내가 저쪽 가서 수화인한테 깨지지 않게 되겠죠. 근데 보상장은 이거를 무시하고 크림 비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크림 비해 보상장은 송화인과 운송인 간의 문제이지 수화인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장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어웨이빌은 유통증권이 아닌 거 아시죠? 에어웨이빌은 거기 나와 있는 김용인만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시증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충 소개해드린 사안입니다. 자, 서렌더 비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건이 빨리 도착했어요. 근데 오벨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화인이 물건값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값을 받은 슈퍼는 이제 내가 물건값 받았으니까 물건 찾아줘라. 물건 가져가게 해줘라라고 하면서 이제 서렌더 비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지 포워더는 수화인에게 그래서 수입자한테 얘기를 하겠죠. 야 지금 네가 찾아갈 물건 서렌더 됐으니까 이제 찾아가라. 그리고 김용증권화가 됐기 때문에 서렌더 비엘은 돌고 돌아다니다가 그 훔친 놈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요. 이건 유통증권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확인된 지명된 본인만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엘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렌더 비엘의 본질은 에어웨이비라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름 나와 있는 기명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스터 비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고가 돼요. 그런데 포워더가 발행한 하우스 비엘은 비엘에 포워더 비엘 억셉터블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은행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가 나와 있지 않냐다고 하더라도 포워더 비엘을 발행한 포워더가 선사의 대리인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그런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에서는 그 서류를 받고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예전하고 점점 달리 BL을 넓게 인정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BL 서명인란 뿐만 아니라 BL 전면 어디에라도 포워더가 운송인의 대리인이다라고 써 있으면 인정해줘요. 그전에 서명란 옆에만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서명란이 아니더라도 BL 어느 구석에라도 포워더가 라이너의 대리인이다라는 관계가 나와 있으면 은행에서 문제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문구 보시면은 as agent for the carrier 땡땡땡 해서
이 BL을 발행한 포워더는 캐리어 땡땡땡의 대리인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우리는 저런 문구들을 확대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죠. ULD 그림 아시죠? 항공기는 배랑 달리 원형이기 때문에 공간을 더 살리기 위해서 한쪽 깎아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이 사례는 말씀드린 거랑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 그림들도 보세요. 운송인이 물건 싣고 가다가 쇼크, 충격이 왔었을 때 변색하게 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묻는 그런 장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건 아니고 꽤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울어졌을 때 내 물건이 기울어지면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 이어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었으니까는 혼자서 공부하셔도 될 것이고 오늘 얘기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업무 보시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은 꼭 협회로 전화해 주시고요. 월요일 날 전화하세요. 원래 전화했으면 제가 아주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워서 제가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드리지 못한 말씀은 월요일 날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